세상에 요즘 왜 이렇게 흉흉합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밤 서울 홍대 거리에서 4인조 납치범들이 한 여중생을 납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제로 차량에 태워서 여중생의 돈을 빼앗은 뒤에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이 여중생은 곧바로 인근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서 신고를 했고 이 돈은 빼앗겼지만 물리적인 폭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최정아 기자님, 중학생이 돈이 있다면 뭐 얼마나 있다고 중학생을 상대로 돈을 빼앗을 납치를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중생이 피해를 입은 금액 몇만 원이 아니라요, 수천만 원이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아니 여중생한테 빼앗은 금액이 수천만 원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 이유는 이 여중생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여중생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에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중이었습니다. 허허. 급기야 괴한들이 여중생을 납치했고요. 이 괴한들은 여중생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 부분도 놀랍습니다. 그 납치되었던 여중생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여중생이 이런 큰 돈을 인출하는 대담한 범행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이 여중생의 동선을 알고 있었던 다른 보이스피싱 범들이 이 범행을 이룬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텐데 지금 경찰은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납치범들이 여중생을 눈여겨보다가 차에 태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CCTV뿐만 아니라 그날의 동선 그리고 이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납치범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일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니 여중생이 어쩌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청소년들도 범죄의 표적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러네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범죄의 어떤 연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도 문제지만 대리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장을 요즘요 본인이 아니면 개설을 안 해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인증 뭐 다 확인하고 나서 개설해주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갖고 있는 통장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받는 거거든요. 세상에. 근데 이 청소년들한테 일정 부분 돈을 주면서 이걸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돈을 받고 자기 통장 좀 빌려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본인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고요. 최근에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대리 입금이라는 범죄가 또 횡행하고 있다고 해요. 뭐예요? 대리 입금이라고 하는 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인데요. 연 금리가요 1000%예요. 아이고. 1000%. 그러니까 이제 뭐 10만 원 소액인데 10만 원 같은 걸 빌려달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리잖아요. 네. 쉽게 빌려주면서 금리를 1000%를 받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돈이 정말 필요해서 쉽게 돈을 받기 위해서 대리 입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뭐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 번 들어서면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여중생을 납치했던 사람들, 그 조직, 그 범인들은 지금 잡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잡게 된다면 그 벌은 중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여중생에 대한 처벌은 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하. 이유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고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조직의 접근 유형과 제한 내용, 즉 누가 들어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 만한 상황이었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범행 가담 기간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만약 고의가 인정된다면 이 여중생에게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이 경우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여중생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학제상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가야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전반 검거에 기여한다면 형량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나쁜 이 행동에 가담한 건 비난받아 마땅하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납치됐다가 무사히 풀려났다는 점에서 일단은 천만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그 범인들 반드시 검거했다는 소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연쇄 살인범 강윤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에 좀 허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경찰 간 엇박자 수사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난 뒤에 보호관찰소 직원이 강 씨에게 취업 알선을 했던 한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어서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위치 추적 권한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이후에 실제로 이 목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성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한 뒤에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경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신고를 통해서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실제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위치 추적을 필요로 한 건지 전혀 모르고 추적에 나서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좀 허점인 거예요. 그냥 위치 추적해 주세요. 그러면 경찰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위치 추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초지종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라도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은 확보한 다음에 뭔가 좀 검색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은 극단적 선택 우려자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종수사팀 등이 대거 동원됐고요. 강 씨와 한 차례 전화 통화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왜 죽으려 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이에 대해 강 씨는 내가 왜 죽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꺼버립니다. 허허. 그 이후로는 역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보호관찰소가 목사에게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를 부탁하면서 일이 꼬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 강윤성의 도주 행각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두 번째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미 이 상황에서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절단했고 훼손했고 그리고 버젓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었던 전과 14범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준범 교수님. 그러니까요. 전과 14범이나 되는 사람을 단순히 그냥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는 이런 말만 하고 넘겨주니까 결국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때 경찰은 전과 14번 강윤성인지 네. 몰랐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걸 제대로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러니까요. 왜 얘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두 번째 살인을 하기 18시간 전에 본인이 렌트해서 지인의 이름으로 렌트해가지고 타고 다니던 차를 버리고 도망가요. 그 철물점에 갔던 그 그렇습니다. 차요. 네. 거기 흉기가 들어있었어요. 살해 도구가.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서울역 인근의 이 렌트카를 버리게 되는데 네. 이걸 그 위치 추적 보호관찰관이 경찰에 얘기를 합니다. 피의자가 지금 서울역 쪽으로 가고 있다 차량이.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요. 갔더니 차량만 있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쇠를 이 강윤성이 갖고 도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량이 문이 잠겨져 있었고 그게 문을 여는 데만 3시간이 걸렸대요. 허허. 아마 이제 합법적으로 열려고 일부러 안 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강제로 개방을 안 하고. 파손하지 않으려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렌트카에 문 여는데 3시간. 그리고 나서요. 샅샅이 뒤지지도 않았어요. 문만 열어보고 사람 없네? 그리고 그걸 그냥 빌려준 사람한테 돌려줘 버렸어요. 그 안에 흉기가 있었던 걸 알았다고 하면 강력범죄로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중간에 CCTV만 확인하고 저 사람 찾는 데만 집중을 했지 강력범죄 연결됐을 것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범행을 막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까지 하게 된 거죠. 세상에 어처구니 없네요. 지금 보세요. 이 모습은 이 CCTV는 앞서 1시간쯤 전에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산 뒤에 장유민 변호사님 옷 갈아입은 다음에 저기 가서는 지금 마트에 가서는 지금 흉기 사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렌트카에 보니까 거기에는 절단기도 있고 흉기도 있었을 텐데 그걸 파악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딸 렌트카를 3시간이나 걸쳐서 문을 어렵게 딴 그 현장에는 사실 절단기도 있었고 흉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1차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2차 피해를 입히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뭔가 더 수사를 하고 치밀하게 추적했으면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하.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흉기를 누가 발견했느냐. 그냥 경찰은 문을 따고 내부 수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가 여기 절단기랑 흉기가 있다라고 경찰에 자진해서 이런 물건이 수상하게 나왔다라고 전달을 해서 경찰이 인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그 상황, 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강력범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방점을 찍고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게 경찰의 해명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저희가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나 지금 휴대전화 위치 좀 추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도 웃기지. 지금 우습잖아요.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렇다면 그 처음에 최초 신고했던 그 목사로부터 어떤 사람이고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그 인적사항을 토대로 뭔가 신원 조회를 해보면 전과 14범인 강윤선에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그때 경찰이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결과는 합니다만. 그런데 쫓기는 와중에도 사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하기 위해서 통화한 이후에 전화를 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뭔가 추가 범죄를 위한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통해서 강윤성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추정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금전 문제였습니다. 강 씨는 출소하고 나서 두 번째 피해자에게 화장품 판매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약 2,200만 원 정도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금 송금 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하. 이후에는 강 씨가 8차례에 걸쳐서 약 340만 원을 이 두 번째 피해자에게 갚았던 것으로 이것도 송금 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2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그리고 연쇄살인 벌이기 이전부터 뭔가 그 원금에는 못 미치지만 뭔가 계속해서 송금을 했어요. 뭔가 갚으려는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피해 여성하고 금전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은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돈 문제가 그러면 직접적인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직접적 동기로 봐야 될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현재까지 수사 내용상 돈 문제가 범행 동기로 보입니다. 이 강윤성 진술에 따르면 이 첫 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윤성은 첫 번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서 이 현금 400여만 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던 날 이 돈을 출금한 정황도 발견됩니다. 역시 강윤성의 진술, 두 번째 피해자에게 일부 갚으려고 했는데 전부 갚으라고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혹여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까 경찰이 다방면으로 수사를 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돈 문제가 이번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로 보입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이요. 화장품 판매업을 들먹이면서 두 번째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의 거금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어요. 그런데 앞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출소 전후부터 전화 통화를 했던 심리치료 상담 전문가에게 이런 말을 털어놨었잖아요. 나가면 열심히 사서 뭐 고급 아파트에 살 의욕이 있다, 의지가 있다. 혹시 이 부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 욕심 등의 이 뒤틀림 욕망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이 행동이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제 복역 중이던 강윤성이 2009년도에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자기계발서 작가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책을 내게, 내가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다음 해인 2010년도에 감옥에서 에세이를 출판을 합니다.
교도소에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살인 성범죄자가 책 작가가 된 모습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이 강윤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국의 빠삐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황당한데요. 이 책 내용을 보시죠. 이 내용을 보시면요. 가족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가족의 고통은 내게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국의 빠삐용요? 그런데 이 교도소에서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 자서전 같은 책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일단 놀랍습니다만, 그런데 이 출판 과정을 도와준 작가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강윤성으로부터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출판 작업을 돕기로 결정했다는데 대체 어떤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말로는 가족들에게 그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책을 썼어. 인쇄를 받으면 그 인쇄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강윤성 씨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김 작가님마저 외면한다면 자신은 살아갈 그런 희망이 없다. 겠다. 강 씨는 저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고 돈이 없어서 아이들과 여관에 머물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당시 저는 그 출판 계약금이 그 아내 되는 사람에게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금과 인쇄로 아이들이 교복을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강윤성 씨로부터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런 딱한 사정을 여러 번 제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도요. 자신의 요청 안 들어주면 극단적 선택하겠다. 아주 그냥 거의 반협박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에세이 출판에 도움을 준 작가에 따르면 강윤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아내가 아들, 딸과 함께 여관방을 전전하고 있다라면서 책을 낼 수 있도록 부디 도와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작가에게 수개월간 자필 원고를 전달하면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가님마저 외면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로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손편지가 실제 강윤성의 필체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어허. 해당 작가는 이런 칠필 이 편지를 통해서 강윤성이 자기의 이 사정을 딱한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회개와 갱생하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판하는데 도움을 주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연만 들으면 구구절절해요. 애절해요. 왜냐하면 여관방을 전전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해서 책을 내서 그 인쇄로 아내도 돕고 자식들도 좀 건사하고 싶다. 이 말에 지금 해당 작가는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배신감이었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씨와 함께 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성 씨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를 이용해서 책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내라고 말했던 사람은 실제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신의 아이들이 아니다. 펜팔로 몇 달 전에 만났던 사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내줘야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책의 계약금과 인쇄를 그 여자에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작가 뒤통수를 친 거네요, 지금. 그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내한테 보내달라고 계좌번호를 줬는데 그 계좌번호가 본인이 교도소에서 펜팔을 했던 다른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따져 물었더니 강윤성이 했던 말이 날 떠날까 봐. 이 여성이 펜팔하는 여성이 날 떠날까 봐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작가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가족이 부인이 뭐 일하고 영감방 전전하고 교복 살 떠놓고 이게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사실 도와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속인 거죠.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본인의 욕심을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그 돈을 본인이 펜팔하는 여성한테 보냅니까? 뭐 하는 행동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을 팔아가지고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여성인지 펜팔하는 여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성한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일을 행동을 했다. 정말 이 사람의 말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진실은 있기는 하는 건지 좀 네. 한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저 사진은요.
예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한 뒤에 공개했던 주민등록증 사진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면 저 사진 뭐겠어요? 지난 5월에 출소한 뒤에 저를 보세요. 허세 부리고 선글라스 끼고 저런 자세로 다리 꼬고 허세 아주 자기 포장으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선글라스 끼고요. 그런데 저 강윤성의 이중성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 에세이가 출간되기 7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작가에게 갈수록 사유가 흉폭해지고 있다라면서 자기가 구상한 범죄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다, 책을 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두순 사건에 때문에 재소자가 책을 내는 게 어려워졌다, 이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책을 내고 싶다, 그리고는 또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다. 어디까지 이 강윤성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가르치려 합니까? 건방지게 전과 14범이 지금 범죄 예방책을 쓰고 싶다고요? 기가 찹니다. 관련해서 이 해당 그 출판을 도왔던 작가는요, 이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러 이제 방송과 언론에서 범죄 예방에 대해 칼럼을 썼고, 그리고 자문을 해줬다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많은 출판사와 신문사 그리고 작가들에게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고 계속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자신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들고 싶어 영화사로 용고를 보냈고, 한 영화사와는 뭐 이야기가 잘 되다가 이제 틀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의 죄다 거짓말 같아. 무슨 영화사랑 얘기가 잘 돼. 일단 보세요. 강윤성 연쇄살인 피의자 2005년 2006년 그 사이 보세요. 금품 광치 추행 징역 15년. 저때 피해 여성이요 무려 30명에 달합니다.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강도행위 징역 15년 선고. 2009년 책 낼 수 있게 도와달라. 조금 전에 그 피해 보신 작가님한테 편지합니다. 2010년 옥중에세 출판합니다. 필명 강우영. 그새 또 필명 이름 바꿔요. 한국의 빠삐용. 전과 구범 등장해요. 2021년 올해 가출소 5월달에 합니다. 전자발주 훼손 후에 2명을 연쇄살인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저런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작가에게 얘기해서 뭐 선한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 2010년 에세이를 쓴 게 있어요. 에세이 중에도 뭐라고 쓰냐면요. 본인이 법무부의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유전자 자진 제출을 설득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복역 중에 자신이 만든 범죄 예방 수칙이란 거 아까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보냈냐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기업에 보내가지고 이거 좀 출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교도소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지금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연쇄살인을 저지릅니까? 2명이나 되는 여성을? 저게 그 전에 했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출소 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 허세를 부린 것이고요. 거짓으로 본인이 착한 일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이고요. 이건 법무부를 속이는 거고, 지금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네. 본인이 나오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 온갖 거짓말로 본인을 치장하고, 그리고 나와서 결국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다 거짓말로 보여요. 네. 제가 진실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구속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무선 마이크 걷어차는 모습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다 한번 실수로 나온 그런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난동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오후 9시쯤에서 강윤성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모포를 바꿔달라고 경찰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유치장 문을 여니까 경찰관 2명을 갑자기 밀치고서는 몸싸움을 시도를 한 겁니다. 와, 정신 못 차렸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경찰관 분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긴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윤성이 유치장 안에서 뭐 욕설을 내뱉는 등의 소란을 벌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기까지 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관련해서요. 지금 경찰들도 기가 찰 겁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많이 묶고 그래서 더럽다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에 저 나안동 부르기 전인 오후에 뭔가 면담이 있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어제 오후 1시 40분경부터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강 씨와 면담하게 했습니다. 이 프로파일러들이 이 강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했는데 이 사이코패스 여부 등 심리 검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이유는 피의자 검거 전에는 그 성격과 행동 유형을 분석해 검거에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고 검거 후에는 심리적 전략을 구사해 정확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이 경찰이 구속기간 만료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을 거친 뒤 강 씨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취재 기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강윤성한테 적용된 혐의들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살인 혐의가 있고요. 또 강도 살인이 있는데 늘어난 혐의는 살인 예비 혐의가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를 당한 2명의 여성 이외에 제3의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어떤 살인의 고의성을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수사기관의 지금 그 수사 결과고요. 또 하나는 사기,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이 휴대전화 4대를 사고 되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해당하기 때문에 총 6가지 혐의로 내일 오전에 검찰에 송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얼굴이 공개될 수 있는데 본인이 마스크 등으로 그 얼굴을 가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검찰 송치됩니다. 진짜 내일 오전 8시에 이제 송치되면서 취재진이 마스크 벗어달라고 할 때 요구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멋대로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그런데 꼭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최진문 교수님, 네. 우리가 뭐 미국 범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좌우 이렇게 뭐 이렇게 번호 들고 찍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도 지금 최근 사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그샷이라고 아,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머그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구금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찍게 하는 거거든요. 최신 사진이잖아요. 그게 가장 최근의 사진이니까 아하, 네. 금방 범인을 식별할 수 있죠. 근데 강윤성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제 공개가 되죠. 신상 공개하면서 나온 사진을 보면 제가 보기로는 주민등록상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에 들어있는 사진으로 보여요. 근데 네. 왼쪽 오른쪽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금방 딱 보고 알아보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봅니다. 오른쪽 그러니까요. 사진이 최근의 딴 사진이거든요. 사람이에요, 딴 사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렇게 바뀌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인데 예전에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공개를 하면 일반인들 볼 때 과연 범인을 제대로 저 사람을 제대로 인식해낼 수 있을까? 원래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에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을 공개를 합니다. 대체로 범인의 신상 공개를 할 때는 예전 사진 공개 안 하고요. 머그샷 찍은 거래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최신의 사진이고 누가 봐도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좀 하자라고 하는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머그샷을 공개해야지 예전에 찍은 지금 뭐 어찌 보면 일부 사람들은 처음 공개된 사진 보고 선한 인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가끔. 어처구니 없어요, 그 진짜. 어처구니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사진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사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쪽으로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요, 전자발찌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오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집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번에는 지난 3일 저녁 서울 중랑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50대 남성이 길 가던 60대 여성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에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인데 죽이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어머, 했던 세상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이런 위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지난달에는 길 가던 10대 여학생에게 같은 식의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에 60대 이 피해 여성의 신고로 남성을 긴급 체포한 경찰에 따르면 아이고. 이 남성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진짜예요? 네, 성범죄를 포함해서 15건의 범죄 이력을 가진 전과자였습니다. 게다가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이번에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서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이번에 강윤성도 그렇고 전과 14범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번 짓을 저지른 이 사람도 전과 15범요?
버젓이 활보하고 다녀요, 세상에. 근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했습니까, 최정아 기자님? 어제 오후 영장 실질 심사 이후에 이제 출석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자가 아니 왜 그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 주정한 걸로 왜 그러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미성년자를 협박한 것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아니 그것도 술 주정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면수심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던 여성들을 협박하신 겁니다. 아무 혐의 인정 안 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럼. 범행까지 저지를 그런 거 없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수주정한 거 갖고 왜 그럽니까, 사람이? 알겠습니다. 예. 미성년자한테도 한번 인정하세요? 수주정한 거. 어쨌든요, 법무부가 대책도 내놨습니다만 정말 전자발찌 찬 사람들이 저렇게 활보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단단히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5월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해 오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으로부터 아이들 옷을 가져가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자 같은 날 오후에 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이 집을 찾아온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취소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하지 못하겠다 얘기를 했고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남편은 집에 있던 흉기를 아내에게 휘두르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 아내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최진범 교수님, 세상에.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뭐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무슨 정신병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이런 일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둘 다가 아니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정신병력도 없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려 왔다고 세상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피해자 부친 같은 경우에 딸이 말다툼을 하면요. 항상 딸이 전화해서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남편으로부터 학대 그리고 협박을 받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밤늦게 집을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너무 흥분해서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남편을 구속했습니다. 아니,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뭔가 정신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가해자가 극단적인 자신의 공격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남편의 심리는 내가 어떤 진술을 해도 감형받긴 어렵다. 즉 내 입으로 당시 상황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진술 거부권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던 당일 뭔가 더 자세한 조금 추가적인 정황이 전해졌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숨진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하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 내용을 살짝 보시면요. 친구 중에 이 피해자가 가장 먼저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시집을 간 이후에 5년 정도 연락이 끊겼다가 어느 날 이제 연락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가정폭력이라던가 이런 사정을 알게 됐다라는 세상에. 거죠. 남편이 가정폭력에 뭐 위치 추적 앱도 아이고. 깔고요. 음성 녹음기는 물론이고요. 또 차량 블랙박스 녹화까지 체크를 하면서 이 피해자가 세상에. 아무도 누구도 못 만나게 했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 앞에서도 폭력을 썼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연락을 못하게 해서 이 피해자 혼자서 이 고통을 오롯이 아이고. 감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아버지 말에 의하면 살해 협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친구분 혹시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똑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구체적인데요. 지난 4월에도 목을 졸리는 그런 폭행을 어우, 당해서 세상에. 정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평소에도 이 남편이 이 긴 흉기를 계속 꺼내서 위협을 했고 그때마다 이 아내가 무서워서 치워놓으면 또 찾아내서 침대 옆에 놔두면서 사실상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피해 여성이 정말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서 애들은 책만 겨우 챙기고 본인은 몸만 나와서 친정으로 도망치듯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아이고. 얘기했습니다. 아 근데 최진목 교수님 가슴 아픈 대목이 예. 집에 와서 애들 옷 가져가라는 이 범인 남편 말에 간 거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안 갔으면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재취업을 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아이들 옷을 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아이들 옷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러 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한 거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은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걱정한 게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앞서서 피해자의 친구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 칼을 든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남편에 대해서 몸을 날려서 어렵게 제압을 한 이후에 친구에게 도망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친구는 피를 너무 많이 아이고, 흘려서 아이고, 세상에. 그대로 쓰러졌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딸을 품에 안고 이 아버지는 신고를 했는데 널 살리진 어려울 것 같다. 살리진 못할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친구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느냐라는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 아버지는 지금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는 상태다. 라면서 지금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친구라는 분은요.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한 자신의 친구의 명복을 빌어달라면서 가해자가 정말로 법의 처벌을 달게 받기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이전에도 피해자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 있으신가요? 유족들에게 할 말 없으세요? 범행 다 인정하셨습니까? 이전에도 가정폭력 많이 저지르신 건 사실이신가요? 저 인면수심 최근에 흉악 사건 많잖아요. 사형제도 부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저 일부 사람들의 말에 일부 사람들의 심리는 아닐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